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 2015년 39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기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어려운 것에서 시작하여 쉬운 것으로 교육한다. 틀렸습니다.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3번 오감을 활용해 교육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한 번에 하나씩 교육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반복하여 교육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교육지도 8원칙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지도 8원칙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40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필수 2과목 산업안전 일반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옳은 것은 5번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죠. 틀린 것들은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1번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라 85dB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2번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발생한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아니죠. 1일 2시간 발생해야 되죠. 3번 충격 소음 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dB를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아니죠. 1일 1만회 이상입니다. 4번 소음의 작업 방향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0dB인 사업장에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아닙니다.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안전보험규칙 512조와 51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본 교재를 참고하시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산업안전 일반 과목에서 출제된 조항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 1과목에서는 1과목에 출제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한강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건설안전의 바이블 안전보건규칙편에 보시면 안전보건규칙 중 건설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 모두 발췌되어 있습니다. 여기 512조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 소음작업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17조에도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이 나와 있죠.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음작업인 85dB 이상인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 대상입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죠. 산업안전 일반 과목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출제되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대상은 굉장히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틀린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상시 근로자 25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은 해당되지 않죠. 3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교재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출제된 조항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발표 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농업 350명, 300명 이상이니까 해당이고요. 1차 금속 제조업 60명, 여기 위에 있죠. 50명 이상이면 해야 되죠. 정보 서비스업 여기 밑에 있습니다. 14호 300명 이상 400명이니까 해야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호 300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죠. 250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400명 여기 18호에 300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해당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정답 5번이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3명 이상이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를 찾아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있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3명 이상,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일반 과목에서만 3번 출제됐죠. 15년, 17년, 22년.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조항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43번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지침은 여러 번 개정이 있었죠. 먼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위험성 추정이란 현재 지침상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옳은 것 먼저 보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해당 내용들은 3차 면접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3번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5번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 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2과목 산업안전 일반 교재에는 이렇게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도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어느 연도에 어느 조항이 출제되었는지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15년 43분 문제는 대부분 제3조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위험성 추정은 예전에 지침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44번 재구성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버드 이론에서 인적 상해 비율은 641분의 41이다. 아니죠. 버드의 재구성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이죠. 이 중에 인적 상해는 1과 10이죠. 그래서 총 1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600, 641건 중에 인적 상해는 1 더하기 10인 11이죠. 그래서 641분의 41이 아니라 641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옳은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드의 재해 발생 비율 항목은 물적 손실, 무상해 항목이 있다. 맞고요. 하인리의 잠재된 위험이 버드의 잠재된 위험보다 낮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버드 이론에서 무상해 비율은 641분의 630이죠. 아까 641분의 11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해 비율입니다. 30 더하기 600, 630 되죠. 하인리 이론에서 잠재 위험 비율은 330분의 300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건의 중상 또는 사망이 발생할 때 동일한 원인으로 경상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의 비율로 재해가 발생하죠. 버드 법칙은 1대 10대 30대 6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의 중상이 발생할 때
동일한 원인으로 10건의 경상, 30건의 물적 손실이 있는 부상의 사고, 600건의 아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이니 법칙과 버드의 법칙은 2번, 3번 정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45번. 다음과 같은 제1사례의 조사 분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 기사 또는 건설안전 기사 수준의 간단한 내용이죠. 철근을 운반하던 천장 크레인에 손상된 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떨어졌다. 마침 그 밑에 작업모를 착용하고 지나가던 근로자의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제 사례의 조사 분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발생 형태는 부딪힘이 아니라 철근의 맞음이죠. 맞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긴 물은 철근이 아니라 손상된 로프가 끊어진 게 원인이 됐죠. 따라서 손상된 루프가 긴 물이고요. 가해물은 크레인이 아니라 철근입니다. 철근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요. 불안전한 상태는 적절한 안전모 미착용이 아니죠. 로프의 손상이 불안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위험구역 접근,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마침 그 밑에 지나갔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재조사를 수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3번입니다.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추측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죠.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추측은 사실 이외에는 참고로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 우선, 조사는 신속하게, 긴급 조치 및 2차 재해 방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의 조사, 사람과 기계설비 양면의 재요원에 모두 도출한다는 맞는 설명이죠. 재조사 시 유의사항 및 조사 방법은 한 5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번. 다음 설명을 보고 A 기업의 근로자 1인이 입사부터 정년까지 경험하는 재해 건수는 단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기업에서 상시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4% 결근율이라고 보았을 때 이 회사에서 연간 5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한다. 근로자 1인의 입사부터 정년까지 근로시간은 총 10만 시간이다. 해당 내용은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재해 건수는 연간 총 근로시간 수분에 근로자 1인이 1년 동안 경험하는 재해 건수 곱하기 정년까지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 근로시간 수 분모에 있는 내용은 1200명인 근로자 곱하기 결근율 빼야겠죠. 1-0.04 곱하기 4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연간 50주 곱해주면 분모가 계산되고요. 분자는 연간 50건의 재해 건수에 정년까지 근로시간 수 10만을 곱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1.81건이 되겠습니다. 48번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 일반 내용이 섞여 있죠. 먼저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4번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 라인 스태프캅형은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적합하죠. 나머지 내용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공사금액 100억 원인 건설업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건설업은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이 대상이죠. 2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중 산업보건위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만 선정된다. 아니죠. 산업보건위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죠. 3번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 라인 조직형은 권한이 직선식으로 행사되므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중견기업에 적합하다. 아닙니다. 라인 조직은 100명 이하의 기업에 적합하고요. 5번 상시 근로자 100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각각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은 거 4번이고요. 49번 무제의 시간의 계산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중 작업 개시 전의 작업 준비,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나머지 보겠습니다. 무제의 시간의 산정은 실 근로자 수와 실 근무 시간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3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무제로 간주합니다. 사무직은 하루 통산 8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산정하고요. 무제의 개시 후 재해가 발생하면 처음 0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제에 대한 내용은 정의라든지 3원칙 그리고 무제로 보는 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0번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조물 책임법도 산업안전 일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법령이고요. 그렇게 많은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제조상의 결함, 표지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세 가지 모두가 해당됩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제조물 책임법도 1조부터 해서 모든 조항이 수록되어 있고 각 조항별로 언제 어느 조항이 출제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문제에서 나온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지상의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2016년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 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